이 A 순경처럼 잘못된 재판으로 무고한 시민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법은 기준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바로 합리적 의심입니다. 합리적 의심.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의 확신을 증거에 의해서 가지는 경우에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내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서경석 씨께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어떠한 범행이죠? 저한테 왜 이러시는 네. 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변호를 하는 거예요. 저 아니에요. 외계인이 했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와서 누군가 했습니다. 누군가 주술과 무속으로 이 범행을 한 겁니다. 이거는 합리적 의심이 아닙니다. 비합리적이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합리적 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사건을 말씀해 드리겠는데요. 이 사건에서 과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함께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 사건을 통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이미 우리가 연습을 했어요. 이걸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전남 여수의 한 섬마을 선착장에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선착장이 경사가 있었어요. 바다 쪽으로 쭉 따라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차의 조수석에 피해자 B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익사했어요. 사망했어요. 이 차를 운전했던 50대 남성 A 씨, 남편이었거든요. 그 차에서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 남편이 이 아내를 죽였다고 기소됐습니다. 왜?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어요. 당시에 차 안에서 이들 부부가 이제 그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좀 의심스러운 게 뒷좌석 창문을 열었어요. 7cm 정도 열었습니다. 그리고요, 민박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차량, 승용차를 후진했어요. 후진했는데 추락 방지용 장치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내린 겁니다. 너무 가파르다. 경사 장난. 상당히 가파르죠? 상당히 가파릅니다. 바다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량의 기어, P, 주차가 아니고요, 중립. 경사로 해서? 네, 중립으로 놓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지 않았습니다. 차량을 확인하는 사이에 그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갔고 바다에 빠졌고 아내가 익사한 겁니다. 이 남편 A 씨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내가 내렸을 때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나 밀지 않았다. 저절로 떨어진 거다. 라고 했는데 당시 자동차 관련 공학 박사가 이제 그 실험을 진행했거든요. 그랬더니 차가 처음부터 굴러가거나 아예 굴러가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황만 존재한다. 즉 밀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제3자 없었어요. 목격자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 중에 하나죠. 첫 번째, 부주의에 의한 사고. 또는 두 번째, 일부러 중립에 놓고 내렸고 밀었다. 그래서 아내를 살해했다. 자, 지금까지 들은 이런 상황이면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남편과 피해자 아내의 네. 평소 관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보험금을 뭐 금전이죠. 금전. 당시 이 피해자는요, 사망하면 보험금이 발생해요. 12억 5천만 원. 거액이죠. 그 보험 들게 한 사람 누구냐? 남편입니다. 남편이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네. 2018년 9월부터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단골 식당 종업원이었던 여성 B 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B 씨에게는요,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계 좋지 않아서 별거를 하려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2018년 12월 6일에 이혼을 했고요. 4일 후인 12월 10일에 A 씨와 B 씨가 혼인신고를 합니다. 네, 혼인신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혼인신고 전인 2018년 10월에 피해자 B 씨 명의로 사망하면 10억 원 보험금 탈 수 있는 보험 상품 2개 비롯해가지고 보험 3개에 가입을 해요. 네, 가입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보름 후에 사망 시 1억 원 받을 수 있는 상품. 또 그로부터 열흘 후에는 또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게 합니다. 다 들었네. 게다가 혼인신고 바로 다음 날에는요. 이 남편 소유의 차량이 이제 파손되면 수리비, 견인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까지 추가로 가입해요. 이야. 동승자가 사망하면 또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추가로 특약을 또 넣습니다. 너무 똑똑 떨어진다. 그다음에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 남편으로 바꿉니다. 네, 남편이 직접 받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고 보험금 받을 사람을 남편으로 바꾼 지 불과 18일 만에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다 CCTV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맞습니다. CCTV는 없었나요? 직접 한번 보시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이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당연히 찍혔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카메라는 회전식입니다.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진 그 시간에는 마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와. 그래서 바다 쪽을 촬영을 못한 거죠. 찍힌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 쪽은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찍혔어요. 그런데 영상이 포착된 건 천천히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왜? 바다 쪽을 슬쩍 또 바라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됐어요. 네. 게다가 천천히 가다가 마을이 F 쪽이잖아요. 여기서만 빨리 뜁니다. 아이고. 왜 사람들이 볼까봐? 가까워지니까.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다양한 정보 드렸습니다. 자, 배심원 여러분들 판단은 유죄냐, 무죄냐. 먼저 패널분들 말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자유롭게. 보통 운전을 10년만 해도 네. 후진해서 중립으로 이렇게 내리진 않거든요. 네. 맞아. 더군다나 거의 아무리 급박한 거의 아니면 상황이라도 뒤져. 이렇게 위로 탈거덕하는 걸 느끼면서 밀게 돼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실수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왠지 문제일 것 같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어때요?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보면서 네. 저는 실제 차량에 탑승해서 물에 빠져봤거든요. 뒷좌석에 일단 창문을 내리는 그 자체가 침수가 빨리 돼요. 물이 들어가니까. 원래는 창문을 닫고 있으면 물이 천천히 충분히 한 10분 정도까지 더 있을 수 있어요. 차는 시간. 내려놓게 되면 물이 급격하게 들어와서 그 공포감 때문에 바로 그냥 사망할 수 있고. 문을 못 열어요? 이 수압차가 나서 안 열려요. 절대 안 열려요. 결정하셨나요? 다들 결정하셨나요? 자, 유죄다. 유죄다. 뭐 추가 질문 없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돼요. 네. 네. 유죄다. 네, 내려주시고요. 유죄다. 근데 이게 증거가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죄 의견이 좀 많아요. 네, 대략 뭐 7대 3 정도 유죄인 것 같은데, 자, 1심 유죄입니다. 살인으로 그치. 갔습니다. 무기징역형이 나왔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남편 A씨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확신을 한 겁니다. 그래야 유죄 판결 나오는 거니까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의심할 게 없어요. 여기서. 자,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 받은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나는 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밀지 않았다. 억울하다. 차가 저절로 바다에 굴러 떨어진 거다. 자, 2심 재판에서 현장 검증을 합니다. 실제로 차가 밀어야만 빠지는가, 저절로 굴러 떨어질 수 있는가 실험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난간하고 이제 조금 떨어진 부분, 그러니까 더 육지 쪽이죠. 육지 쪽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밖으로 나와서 문을 또 닫고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가 몸을 움직여도 차가 안 굴러 떨어집니다. 반면 좀 더 멀리 와서 차를 댔다면 그때는 운전자가 내리면 바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자, 중간이에요. 운전자가 사고 난 거 보려고 내렸습니다. 차가 안 굴러 떨어집니다. 문을 쾅 닫아도 안 굴러 떨어집니다. 그런데
옆에 누가 있었죠? 안에. 안에. 아내가 몸을 뒤로 눕히고 있었습니다. 의자를 뒤로 젖히고 일어나면 상체를 세우니까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빠졌어요. 그 중간 지점이 확인됐습니다. 의심이 생기는 거죠. 정말 100% 민 거야? 민 게 맞아? 확실해? 그리고 당시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성관계가 이 사고의 원인이 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요? 왜냐면요, 당시 이 남성이요 성관계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관계 도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내 몸속에 들어갔어요. 그 상태에서 빨리 숙소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병원도 가야 되고 서두르다가 이런 사고 난 거 아니냐. 그렇게 서두르다 보니까 기어도 중립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지도 않고. 문을 열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리를 했나요? 아까 최영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7cm 정도면은 물 들어오고 한다. 환기도 시키고 또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성관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어놨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걸 연다고 해서 물이 대단히 빨리 들어오진 않는다. 결정적이진 않다. 네, 결정적이진 않다고 본 거예요. 또 적극적으로 구조활동 했는지 여부가 또 문제됐잖아요. 왜 걸어가? 빨리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너 걸어가. 왜 걸어가? 이 다급한 상황에. 너무 보통 바로 황당해서. 그냥 바다에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신 건데요. 뛰어들었어요. 아, 뛰어들었어요? 예, 뛰어들었어요. 예, 뛰어들어갔다가 안 되니까 나와가지고 구조 요청하러 간 거거든요. 왜 걸었어? 힘들어서. 당시 그 와중에? 12월 31일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잠깐 들어갔다 나와도 큰 지장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쉽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허둥지둥다가 사람 찾으러 갈 때 힘들어서 걷다 뛰다 한 것이다. 그리고 그럼 이건 어때요? 바다를 봅니다. 걱정돼서? 그렇죠. 유죄 심정을 가지고 본다면 잘 됐나? 성공했나? 확인하는 걸 수 있겠고, 반대로 무죄의 측면에서 보자면 어느 지점에 빠졌는지를 확인했어야 됐다. 계속. 아까 유죄 선택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아까요? 네. 첫 번째 유죄 선택하신 분. 자, 이 중에서 무죄로 바꾸고 싶은 분은 손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패널분 중에는 안 계십니까? 다 없습니다. 그대로 안 뛴 게 진짜 이상해. 유죄 심증을 유지하셨고, 자, 혹시 유죄에서 무죄로 바꾼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예, 계세요. 예, 계십니다. 2심도 여러분들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2심 살인 무죄. 무죄? 살인 바뀌었어요? 무죄. 무죄? 무죄로? 이거 봐. 어머, 이거 봐. 살인 무죄 확정됐고요. 금고 3년형 최종 확정됐습니다. 살인은 무죄. 맞아.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부주의. 부주의. 과실인 거죠. 과실로 일종의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실수로 아내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실수로. 살인 무죄로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 바로 밀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밀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살인이잖아요. 하지만 아까 실험했잖아요.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남편이 내려서 차 문까지 세게 닫아도 차가 안 움직이지만 아내가 움직이는 순간 차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심의 여지가 있다. 우연히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일 수도 있다. 결정적인 살인 증거가 없었구나. 그렇죠. 자, 최종적으로 우리 사법부가 이 사건 살인 무죄로 판단한 그 법리 무엇인지 한번 좀 읽어주시죠.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증거 관계 및 경험 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 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가 확실하지 않을 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뭔가 무죄라는 느낌보다도 유죄가 아닌 느낌인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시죠.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자, 무죄 한자로 무슨 무자죠? 왜 없을 무?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무죄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오해를 줍니다. 이 사람은 범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확신일까요?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부족합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죄보다 실제 법정에서 판단하는 무죄는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유죄보다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유죄의 범위는 좁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거의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핵심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네. 축하해. 결국 변호사 시험 좀 준비해. 응? 그럼 왜 그렇게 보는 것이냐? 10사람의 뭐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죄는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얘기 틀리지 않습니다. A 순경 사건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네. 1, 2심 잘못한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판단하다 보면 그날 기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판사가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어야 유죄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재판의 한계, 인간의 한계,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여러 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연소 사형수, 장제진. 이 장제진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사형제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2014년 5월 20일에요. 아침 9시 20분인데 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 19세 여성 A씨가 추락해 있었습니다. 4층에서 떨어졌어요. 자기 집 베란다였습니다. 다행히도 사망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충격 때문에 기억을 못해요. 그러다가 구급차에서 정신을 차리고 빨리 우리 집으로 좀 사람 좀 보내라고, 사람 구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경찰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혹하게 살해당한 상태. 전날 밤에 싸우는 소리 들렸다는 이웃 주민 진술도 있었고요. CCTV 녹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이 남성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뭘 들고 있어요? 공구통입니다. 살해 도구죠. 그 다음에 이 남성이 A씨가 화단에 추락한 직후에 수건으로 손을 감싸고 나가요. 피 묻은 손. 범인 1990년생이거든요. 당시 25살입니다. 경북의 한 대학교 학생이었고요. 동아리 총연합회 회장이었는데 동아리 활동 중에 만난 피해자와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장제진이 사실 그 험담을 해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뺨을 막 때리기도 하고 폭행을 당한 거죠. 그래서 결별을 통보했는데 장제진은 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또다시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장제진 부모에게 직접 항의도 합니다. 다시는 우리 딸 따라다니지 말아라. 당신이 아들 관리 잘 해달라. 결국 부모가 장제진에게 휴학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총연합회 회장직도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 장제진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썩 잘하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사회활동, 특히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아리 활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그 직을 내려놨잖아요. 사회적인 위신이 훼손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죽이겠다. 동아리방 가서 공구통을 가져와요. 그 공구통 안에 몽키 스패너, 니퍼, 칼 등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관 수리공으로 위장을 합니다. 이 장제진 범행의 흉악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연두색 수첩도 있었는데요. 배관 수리공으로 위장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코스를 쭉 적어놔요. 그러고서는 다른 집 주민들의 가짜 사인까지 자기가 다 해놨습니다. 왜냐면
배관 수리하러 와야 되는데 다른 집들 다 사인했습니다. 여기 이제 할 차례예요라고 한 거고요. 지금 화면에 나온 거는 대사입니다. 대사. 연습했구나 미리.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배관 점검한다면서 들어갔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은 거죠. 화장실에서 수리하는 척하다가 A씨 어머니를 부릅니다. 도와달라고. 그때 얼굴에 미리 준비한 검은색 스프레이 라카를 뿌리고 칼과 망치로 끔찍하게 살해합니다. 그다음에 목발을 짚고 있던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도망가는데 현관 앞으로 따라와서 망치로 머리를 내리칩니다. 여러 번 친 거죠. 근데 아버지는 곧바로 사망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불로 덮고 밀가루 뿌린 다음에 밀가루? 사체에서 피가 나오면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놓자. 그리고 또 방치해서 대부분 사망하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장재진은 A씨 어머니의 전화기 있잖아요. 휴대전화기. 이걸 가지고 마치 엄마인 것처럼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0시 30분경에 A씨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갑니다. 나 복수하러 왔다. 너 죽이고 동아리 사람도 다 죽이겠다.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A씨가 막 어쨌든 신고하려고 하니까 망치를 들고 와서 어머니를 때리는 듯 하면서 신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사망했잖아요. 근데 아직 안 죽은 것처럼 속인 거예요. 아버지 몇 대 때렸는데 기절해 있는 상태였고 어머니는 묶인 채 안방에 있다. 거짓말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6시간이나 지나서 새벽 6시경에 안방 화장실에 있던 어머니의 시신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살아있다고 믿었어요. 제발 아빠라도 살려달라. 119에 신고해달라. 이렇게 애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장재진은 거절했고요. 그러자 이 A씨가 평소 장재진의 어떤 성관계에 집착하던 그런 성향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관계를 맺어주면 신고하게 해주겠느냐 라고 간청을 하고 장재진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신고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을 해서 준강간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행위를 가진 다음에 이미 참혹하게 피 흘리고 사망해 있는 아버지 시신을 보여주죠.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제정신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아침 9시가 돼서야 가까스로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린 게 가까스로 뛰어내린 겁니다. 장재진은 체포되기 전에 자기 자취방에 돌아가서요. 술 마시고 잠들었다 잡혔습니다. 재판에서도 태어냈어요, 계속. 아, 그냥 완전 사이코패스구나. 1심까지 반성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됐거든요, 1심에서. 그러자 2심에서 태도가 바뀝니다. 뭘 했느냐? 보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반성문을 써냈습니다. 매일 썼네. 사실 무기징역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막상 사형이 선고되니까 2심에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써서 제출하는 거죠. 그만큼 사형은 흉악범에게도 무서운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사형이 유지됐고요. 90년생 장재진은 최연소 사형수, 최연소 사형 확정자가 됐습니다. 20대의 나이에. 근데 그런 거 치고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쭉 가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형제도가 위헌 판정을 받는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에서도 고민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 헌법재판소의 판단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에 완전 무결한 재판은 없어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재판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존중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문명사회 유지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다만 존중은 하되 인간의 한계, 그리고 그로 인한 재판의 한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는가?
우리 사회를 유지해주는 버팀목인 이 판결, 재판, 최대한 틀리지 않고 최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감독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판결과 재판과 사건을 어떠한 각도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그 관점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이나마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